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임명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정치 입문 10년 만에 행정부 입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기획위원장에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각각 발탁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의 역사적 소명이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가부 폐지라는 대선 공약을 다시 한번 확인한 건데요. 인사에 있어서도 자리 나눠 먹기식은 안 된다며 실력 우선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동비대위원장에 N번방 사건을 공론화한 20대 여성 박지연 씨를 임명했습니다. 비대위원 절반도 2030 세대로 채웠는데 여성과 젊은 세대를 앞세워 이미지 변신에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지난 4일 시작된 울진 삼척 산불이 마침내 꺼졌습니다. 9일 213시간 동안 타면서 역대 최장기간 이어진 산불로 기록됐습니다. 피해 면적도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새 정부 5년을 구상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시동을 걸었습니다. 예상대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위원장을, 또 부위원장은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맡게 됐습니다. 중도, 실용, 무엇보다 국민 통합을 내걸었죠. 공동정부의 첫걸음부터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정한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먼저 자리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안 대표도 인수위원회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와 후보 단일화 때 국민통합정부를 위해 인수위원회부터 공동 운영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겁니다. 인수위 부위원장에는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 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부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원회를 7개 분과 1개 위원회, 2개 특위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분야는 거시, 재정, 금융을 다루는 경제 1분과와 산업을 담당할 경제 2분과로 나뉩니다.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게 될 각 분과와 협업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에 담아낼 기획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법에 규정된 24명의 인수위원은 각 분과별로 3, 4명씩 배치될 예정인데 내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네, 안철수 위원장은 단숨에 서울시장 또 대통령감으로 등장했지만 중요한 고비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10년 만에 새 정부의 큰 그림을 그리게 되면서 새로운 정치적 기회를 맞게 됐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정치인 안철수를 집중 조명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으면서 정치 입문 10년 만에 행정부 입성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단일화 선언 당시 안 위원장 스스로 약점으로 지적한 행정 경험을 쌓기 위한 걸로 풀이됩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열심히 입법 활동을 했습니다만 그걸 직접 성과로 보여주는 그런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만한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그동안 중요한 정치적 순간마다 번번이 고배를 마시며 정치적 존재감이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출신의 성공한 사업가로 지난 2012년 안풍을 일으키며 대선에 출마했지만 막판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2017년 대권 재도전에 나섰지만 득표율 3위에 그쳤고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이번 대선에서는 단일화 과정에서 연거푸 후보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인수위 운영을 통해 성과를 인정받는다면 정치적 재기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선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거쳐 초대 국무총리까지 맡을 것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윤 당선인 역시 당선 직후 안 위원장의 역할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우리 안철수 대표님은 어쨌든 우리 당과 그리고 정부에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고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위원장은 내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구상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인수위원장, 부위원장에 이어서 기획위원장으로 발탁된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눈에 띕니다. 기획위원회가 생긴 게 이번 인수위가 처음인데요. 원 전 지사는 경선 당시의 경쟁자이자 선대본부에서 정책 공약을 설계했죠. 공약 이해도가 높은 만큼 실천 방안을 찾는 역할을 맡은 겁니다. 또 안철수 위원장은 인수위 전체를 이끌기도 하지만 특히 전문성을 살려서 코로나 상황을 직접 챙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 처음 만들어진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임명됐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으로서 공약 전반을 기획해 왔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제가 국민께 선거 과정에서 드린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대선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인수위 각 분과와 협업하는 기획위원회를 신설한 겁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정책을 총괄했던 원 전 지사에 대한 윤 당선인의 배려가 담긴 인사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지역과 세대, 계층을 아우르는 국정 운영 방안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지역 공약 실천을 논의합니다. 코로나 비상대응특위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 의료 등을 종합적으로 다룰 계획인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특위위원장을 함께 맡습니다. 코로나 문제는 우리 인수위원장께서 방역과 의료 이런 분야에 이제 나름 전문가시고 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국민통합위원장으로는 김한길 전 새시대 준비위원장과 박주선 전 국민의힘 동서화합미래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지역균형발전위원장으로는 새만금 특위위원장이었던 정운천 의원, 호남 출신 영입인사인 이용호 의원, 조배숙 전 의원 등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네, 오늘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인선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상징적이라도 여성 이름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스스로도 실력이 중요하지 여성이라고 인위적으로 자리 채우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요. 여성가족부 폐지, 선거 때 화제가 됐던 이 7글자도 다시 한번 강조됐습니다. 전민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지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이런 범죄적 이런 사안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이제는 좀 어떤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 하지 않았느냐. 여가부 폐지를 두고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폐지 의사를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불공정, 인권 침해, 권리 구제 등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사 원칙과 기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를 나눠먹기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그런 식으로 국민 통합은 안 된다고 봅니다. 실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국민들 제대로 모시고 그리고 또 각 지역이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인위적인 여성 할당이나 지역 안배보다는 실력 중심의 인사를 하는 것이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민주당의 대장동 특검 추진과 관련해서는 진실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진상규명에는 그 진상이 확실하게 규명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무슨 꼼수라던가 그런 것도 없고.
앞서 윤 당선인은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시스템에 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수 기자 나왔습니다. 자, 이 기자 대선 나흘 만에 대변인이 아니고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인수위가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는 대변인이 직접 인수위원장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김은혜 대변인이 발표한다고 고지를 했다가 네. 막판에 바뀐 건데요. 후보직을 사퇴하고 윤 당선인을 지지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3분간 15개 질문을 받고 대답도 했는데 네. 인사뿐 아니라 현안 질문에도 모두 답을 했고요. 향후 국정 운영 과정에서 소통하고 실용 정부로 나아가겠다는 당선인 의지를 보였다라는 게 네.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네, 뭐 와이셔츠가 아니라 이제 티셔츠 같은 거 입은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자, 지금 예상대로 안철수 인수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그러면 통합정부로 바로 가는 겁니까? 국민 통합 정부로 가기 위한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셈인데요. 예. 국민의당은 발표 직후에 공동 정부를 향한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표 간 약속과 신뢰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를 하면서 환영을 했습니다. 내일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접 인수위 구상과 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힐 텐데요. 안 대표 측근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인수위 분과들을 총괄하는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고요. 안 후보가 추천한 전문가들도 일부 포함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인수위원장의 권한이랄까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네, 인수위원장에게는 실질적 권한이 있다기보다는 네. 상징적인 자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실권은 대통령 당선인이 갖고요. 인수위원장은 새 정부의 방향과 비전을 상징하는 인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권한도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걸 보면요. 인수위원회 업무인 새 정부 기조를 설정하고 네. 취임 행사를 준비하고 인사 관련 검증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고 인수위 조직을 지휘 감독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 위원장이 사실상 정권을 갖고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는 코로나 특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이유에서 부위원장인 4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사실상 인수위 전체를 총괄하는 거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발표하려던 시간은 오전이었는데 오후로 늦춰졌잖아요. 이제 권영세 의원이 고사해서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도 직접 이 부분을 언급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뭐 선대 본부장을 하면서 좀 심신이 많이 좀 힘드셔가지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바로 중요한 일이니까 승낙을 하셨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권영세 부위원장을 어제 밤까지 막판 설득한 것으로 네. 알려졌는데요. 그래서 권 부위원장에게 물어보니 인수위 조직은 생소하고 선거 과정이 힘들어서 좀 쉬려고 했는데 당선인이 맡아달라고 요청했고 승낙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인수위 조직 또 국민의힘 당선인까지 이 네. 중간 조율자로서 역할을 해내야 하는 위치라 고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것도 궁금합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국무총리까지 될까요? 우선 윤 당선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리 인선은 정부 출범 일정에 맞춰서 진행할 거다. 지금은 인수위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이 인수위원장으로서 공동정부 밑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코로나 대응 특위위원장도 겸하면서 첫 국무총리로 유력해진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특히 국무총리 인준은 여소야대인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대선 당시 민주당에서도 새정치를 함께하자, 정치개혁을 하자면서 높이 평가를 해왔었잖아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큰 타격 없이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있는 카드가 아니냐라는 예.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획위원회라는 조직은 좀 생소한데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제 맡았어요. 네, 인수위가 이제 새 정부 국정과제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공약 실천 조직이라고 합니다. 원희룡 전 지사 바로 자신의 SNS에 정직하게 책임지는 정책본부장으로서 선거 애프터 서비스에 힘을 쏟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원 전 지사가 대선 후보 경선 때 경쟁했던 사이지만 정책본부장으로 본선을 열심히 뛰었고 예. 또 인수위 법률상 부위원장은 한 명밖에 둘 수가 없어서 네. 당선인이 배려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자, 사령탑은 뽑혔고 이제 인수위원들 남았잖아요. 언제 발표하나요?
네, 역대 정부들과 비교했을 때 좀 속도감 있게 이번 주 안에 인선을 마무리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실제로 인수위원장 발표도 대선 끝난 후 나흘 만에 한 거니까 역대 정부 가운데 빠른 편이었는데요. 인수위원 명단은 잠정적으로 마련된 단계로 검증을 거치는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부처 공무원, 외부 전문가들까지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이제 대장동 의혹 수사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는데 오늘 당선인도 언급을 했어요. 네, 윤 당선인이 이제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대장동 특검 요구에 대해서 진상이 확실히 규명될 수 있는 어떤 조치라도 국민들 다 보시는데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은 건데요. 여야가 대장동 특검법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이 컸었고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어서 인수위 때부터 여야 간 충돌이 좀 불가피해 보입니다. 또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도 공약 때부터 논란이 됐던 만큼 과연 이행할까 관심이 모아졌죠. 네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여가부는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면서 폐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마음대로 안 될 거다 이런 벼르는 메시지도 나오는데요. 예.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 인수위 때도 여가부를 폐지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그리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썼는데요. 부처를 개편하는 정부 조직법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하는 만큼 172석인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걸 암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게 된 계기는 여러 번 있었지만요. 특히 추미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즉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던 게 큰 단초가 됐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됐고요. 공약으로 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중립성을 유지하겠다는 당선인의 의도대로 될까? 이 공약이 실현되기 힘들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권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집에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습니다. 헌정사상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건 모두 4차례. 이 중 3번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졌는데 추미애 전 장관이 2차례 행사했습니다.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 언행들은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박범계 장관도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에서 행사했습니다. 현 정권이 검찰개혁이라고 외치면서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검찰 개혁을 초래했다는 게 윤 당선인의 판단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정치인입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악용되는 수가 더 많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려면 검찰청법을 바꿔야 하는 만큼 여소야대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반면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적폐 청산을 언급했던 만큼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무작정 반대하기 어려울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겸재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권한 내려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수사지휘권 폐지를 추진하더라도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가능성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권솔입니다. 네, 대선에 패한 더불어민주당 가겠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돌입합니다. 막판에 합류했던 박지원 씨가 공동 비대위원장에 임명이 됐는데 20대 여성이고 N번방 성착취 범죄를 공론화한 인물입니다. 이 밖에 다른 비대위원들도 절반이 여성과 청년입니다. 어떤 의미일지 김성규 기자가 짚어보겠습니다. 박지원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여성위원회 부위원장이 당의 대선 패배 수습과 쇄신을 맡을 비대위 공동위원장에 임명됐습니다. 박 공동 비대위원장께서는 온갖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불법과 불의에 저항하고 싸워왔습니다. 청년을 대표하는 결단과 행동이야말로 지금 저희 민주당에는 더없이 필요한 소중한 정신이자 가치입니다.
박 공동위원장은 N번방 사건을 공론화시킨 추적단 불꽃의 활동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지난 대선 막판 2030 여성표를 민주당에 결집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박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오늘 발표된 비대위원 8명 중 절반이 2030 세대입니다. 청년 주거를 지원해온 민달팽이 유니온 출신 권지웅 전 선대위 청년대변인과 광주 지역 청년창업가 김태진 씨, 환경운동가 출신 이소영 의원이 해당합니다. 젊은 세대와 여성을 전진 배치시켜 민주당의 이미지를 변화시킨 뒤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내일 공식 출범하는 민주당 비대위는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당 쇄신 작업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선 여전히 윤호중 사퇴론이 제기됐습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오늘 SNS에 윤호중은 비대위원장을 사퇴하고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이끌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네, 여랑야랑 정치부 전혜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의미 있는 무엇?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가 의미 있는 득표를 한 곳들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에서 12.72%를 얻었습니다. 예. 이재명 전 경기지사는 대구에서 21.6%, 경북에서 23.8%를 얻으면서 이 나름대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게 광주에서도 특정 지역에서는 윤 당선인이 40% 가까이 득표했다고요? 네, 광주 남구의 봉선 2동입니다. 이 봉선 2동에서 윤 당선인 득표율은 21.86%로 광주 전체 평균의 2배 가까이 됩니다. 특히 봉선 2동 제5투표소에서는 39.11%의 높은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네. 이 지역은 고급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높아진 부동산세 때문에 윤 당선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윤 당선인도 선거 때 이런 부분을 활용했습니다. 우리 서민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은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착취를 해냈습니다. 이 세금 광주 발전에 썼습니까? 호남 발전에 썼습니까? 어디다 썼습니까? 자, 그런데 대구에서도 이재명 전 지사가 선전을 했잖아요. 근데 대구에서도 특히 득표를 많이 한 곳이 있나요? 네, 대구 달성군입니다. 달성군이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생긴 곳인데 의외입니다. 네, 이 전 지사는 이번 대선에서 달성군에서만 23.58%를 얻었습니다. 네.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재명 전 지사 지지 선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이 지역 민심을 자극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달성군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면서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됐는데 네. 이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지사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여기는 어땠습니까? 이 전 지사 경북 안동에서는 29.13%를 얻었는데요. 네. 이 경북 내에서 이 후보가 가장 표를 많이 받은 곳입니다. 이 두 번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인 구미가 뒤를 이었습니다. 박정희 정책이냐 김대중 정책이냐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적재적소에 잘 채택해서 사용해서 우리가 가진 역량들을 제대로 발휘하게 한다면 저는 새로운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동에서 21.68% 그리고 구미에서는 25.5%를 얻었거든요. 네. 그거보다는 더 얻은 겁니다. 지역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민심이 원하는 게 뭔지 좀 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 보시죠. 예, 토리와 산책. 윤석열 당선인과 반려견이 산책을 했다고요? 네, 오늘 인수위원장 관련 브리핑이 끝난 직후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반려견 토리와 산책하는 모습이 저희 채널A에 포착됐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최소한의 수행원만 대동한 채 이 한강 주변을 산책하고 있는 윤 당선인 모습입니다. 네. 이 인수위원장 발표 브리핑 때는 정장 차림이었는데 이 편안한 점퍼를 입고 나왔고요. 이 부인 김건희 여사와 지방 모처로 휴가를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네. 이 인수위 구성 등 현안 때문에 산책으로 대신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젖잘싸 포상. 뭔가 했는데 졌지만 잘 싸웠다라고요. 네.
민주당 이야기입니다. 이 대선에 기여한 특별 공로자 400명을 추천받아서 당대표 명의로 포상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더라도 뭐 경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적받고 있나요? 네, 대선에서 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반성이 아니라 포상부터 나오는 게 적절치 않다, 이런 지적이 민주당 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한 중진 의원은 채널A에 이 당의 대선 패배 충격이 별로 없다면서 이 개혁 의지도 없고 그냥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포상은 당대표가 주는 건데 송영길 전 대표가 사퇴했기 때문에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줍니다. 네. 이 윤 위원장 비판을 의식해서일까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서는 보고를 받지 못한 일인데요. 지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일인 것 같습니다만 경위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매 선거 때마다 선거가 끝나면 포상을 해왔다면서 이게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네. 이긴 쪽이든 진 쪽이든 승패 원인 분석은 정확히 철저히 해야 다음 선거에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여랑여랑이었습니다. 마침내 꺼졌습니다. 장장 213시간을 타오르던 울진 삼척산불이 꺼졌습니다.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더 걸렸습니다. 오늘 내일 천근같이 내리는 봄비가 산에 남은 열기를 마저 식혀주는 중입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시작돼 강원 삼척까지 번졌던 산불은 오늘 오전 꺼졌습니다. 213시간, 9일 만에 진화된 건데 이전 최장 기간이었던 2000년 강원 동해안 산불보다 거의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피해 면적도 컸습니다. 총 2923헥타르가 산불로 사라졌는데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넘습니다. 산불 발생 초기에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계속 불어서 저녁 무렵 울진 원전을 지나 강원 삼척 원도급까지 급속히 확산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피해 구역이 울진의 국내 최대 송이버섯 산지는 잿더미가 됐고 주택과 공장 등 640여 동이 소실됐습니다. 누적 1212대의 헬기와 7만 명 가까운 인력이 진화 현장에 총력 투입되면서 그나마 피해를 줄인 겁니다. 한울 원자력발전소와 LNG 생산기지 등 인근 주요 시설과 금강송 군락지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어했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잔불 진화와 피해 복구의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모든 집들이 불에 탄 이 마을은 임시 조립식 주택을 짓기 위해 마을 공터에 부지를 마련했습니다. 생각도 안 나. 농사 짓 생각도 안 나고 뭐 우야 됐지 뭐. 지금은 해 막막합니다 지금 현재 생활하기가. 현재 이재민들은 마을 회관 등 21곳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낮 10mm 넘는 비가 내린 울진에는 내일도 5mm 정도의 비가 예보됐습니다. 남은 불씨를 잡는 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불이 꺼지자마자 절망도 꺼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서 불길을 잡은 강릉 동해 쪽 주민들이 복구 작업을 시작했지만 한숨과 눈물부터 나옵니다. 강경모 기자가 이분들을 만났습니다. 불에 타 잿빛으로 변한 숲과 인근 바다의 푸른빛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산을 가득 채웠던 아름드리 나무들은 사라졌습니다. 주택가 주변 산비탈에는 나무가 아예 사라졌고 집들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10여 년째 양봉업을 해온 신원주 씨는 생계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집과 창고는 물론 벌통 200여 개까지 불탔습니다. 이거만 보면 눈물이 나요. 지금 뭐 없잖아. 지금 이제 내 나이 80이 다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가. 무엇보다 아카시아 나무 등 꿀벌에게 먹이를 제공하는 밀원수가 모두 타버려 앞이 막막합니다. 농해시에 거의 밀원수가 거의 다 타버렸어요. 벌이 살아있어도 꿀을 생산하는데 생산을 못하죠 아예. 그게 더 걱정이라고 생각이 돼요. 관광객을 맞을 준비해 분주했던 펜션 10동도 화마를 피하지 못했고 4동만 남았습니다. 펜션은 모두 타서 잔해들만 쌓여있고 트럭도 뼈대만 앙상하게 남았습니다. 2년 정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매출이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화마까지 불까지 이제 이번 그런 입장이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생계가 이제 만박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건물 300여 채가 타고 축구장 5,600개 면적이 잿더미로 변한 강릉동에는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주택이 전소된 주민에게는 주거비 1,600만 원, 폐업 실직한 주민에게는 1인 가구 기준 49만 원의 생계비가 지급됩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승용차가 안경점으로 돌진하는가 하면 한 남성은 소주병을 깨고 편의점주를 위협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김승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가게 출입구를 들이받고 멈춰선 검은색 승용차. 바닥엔 콘택트 렌즈들이 깨진 유리 파편들과 엉켜져 있고 안경 진열대는 엉망이 됐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20대 남성이 몰던 포르쉐 차량이 안경점으로 돌진한 건 어제 오후 6시 15분쯤. 사고 충격으로 통유리 창과 출입문이 부서졌고 가게에 있던 손님 2명이 다쳤습니다. 문 앞에 사람들도 살짝질 넘어졌고 발목에 유리들이 맞으셔가지고 좀 떨렸거든요. 차량 운전자가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맞은편 차량을 피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2명이 편의점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순찰차와 과학수사대 차량이 잇따라 도착합니다. 오늘 새벽 5시 35분쯤 강도가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남성이 소주 한 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갔고 따라 나온 편의점주에게 폭언을 했습니다. 이후 들고 있던 소주병을 깨트린 뒤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위협했고 현금 보관함에 있던 14만 원을 빼서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오후 서울 강북 지역에서 붙잡혔고 강도 외에 추가 혐의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새 집에 살고 싶다는 열망 이뤄질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당선인 공약에 노후 주거단지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안건우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그 규제를 많이 풀어서 민간 주도로 많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노원구입니다. 30살 넘은 아파트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오래된 아파트가 많은 곳인데요. 대선 전후로 조금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상당하죠. 근데 여기가 일단은 재건축 연한은 다 됐잖아요. 88 올림픽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지난달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습니다. 107제곱미터의 호가는 13억 중반에서 15억 원.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억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최대 5억을 높여 부르는 겁니다. 30년 이상 아파트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겠다는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다. 더 올라갈 거야. 이런 기대감이 있고 혹시 풀어주면 더 가는 거니까 올려서 내놓는 거죠. 준공 30년이 넘은 아파트 비중이 30%에 육박하거나 넘는 곳도 8개 구에 달합니다. 강남과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도 매물을 걷어들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 전문가들은 재건축 아파트 매매 시장이 소폭 하향세인 일반 아파트 매매 시장과 다르게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재건축, 재개발 중심은 가격이 조금 더 집중력을 발휘할 그럴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 실현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는 현상이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네, 25km라면 저희가 있는 서울 광화문에서 김포나 분당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지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이 정도 되는 거리까지 바짝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이미 러시아군이 민간인을 향해서도 서슴없이 폭격을 가하는 위험한 상황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끝까지 수도에 남아서 조국을 지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우크라이나 서쪽 르비우 군사기지에 미사일 8발을 날린 러시아군. 수도 키이우에서 불과 25km 거리만 남겨두고 포위망을 좁혀가는 상황. 양쪽은 무인기 폭격으로 전초전을 이어갔습니다. 그 사이 남부의 항구 도시 마리우폴은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전투기 폭격도 모자라 러시아군 탱크는 아파트와 상가 등에까지 포를 쏘며 초토화시켰습니다. Прилетел снаряд во двор. Нас засыпало в погребе. Двоих детей они спасли. 또
또 다른 남부 도시 미콜라이오 지역 소재 암병원과 아파트 등에도 무차별 폭격이 날아들었고 키이우 인근 이르핀에서는 시가전이 벌어졌습니다. 포로로 잡힌 러시아군 조종사들은 비인도적 폭격을 자백했습니다. В процессе выполнения боевой задачи я понял, что целью являются не военные объекты противника, а жилые дома и мирные люди. 러시아군의 수도 키이우 포위를 통한 고사작전과 사방에서의 총공세가 모두 가능한 상황.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요새화한 도심에 남아 시가전을 벌이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Історичну пам'ять всього цього регіону, історичну історію Київської Русі, історію Європи, вони зайдуть в Київ. 또한 예루살렘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상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많은 민간인들이 목숨을 잃고 대량 살상 무기까지 나온다는 정황이 쏟아지지만 아직 우크라이나군과 함께 싸우겠다는 나라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도 나토도 왜 무력 개입만큼은 못하겠다는 걸까요? 국제사회 논리가 비정합니다. 김범석 기자입니다. Чем буду питаться, блядь? Ни Липтона, ни Доритос, ни Макдональдса. Это пиздец.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 긴 줄이 들어섰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항의로 맥도날드의 시장 철수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건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 중고시장에서는 햄버거를 40만 원에 되팔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인테리어 브랜드 이케아 등의 철수 소식도 마지막 쇼핑을 하려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애플의 결제 서비스 중단은 러시아 지하철 요금 결제에 상당한 지장을 끼칠 정도였습니다. Эта ситуация, конечно, очень печальная, и я очень надеюсь, что вскоре все изменится и будет все по-прежнему. 속전속결을 노렸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의 항전과 함께 서방 국가들의 고강도 경제 제재는 최대의 복병이 됐습니다. 다만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제재는 철저히 경제 분야에만 한정된 모양새입니다. We will not fight a war against Russia in Ukraine.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NATO and Russia is World War III. Something we must strive to prevent.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도 2,400억 원 상당의 추가 지원만 약속했을 뿐 참전 등 군사 지원은 선을 그었습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추진을 빌미로 러시아에게 무차별 침공을 받았지만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나토 미가입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셈입니다. 폴란드의 소련제 미그 29기 전투기 지원 결정도 우크라이나 영공 폐쇄 요청도 러시아와 직접 충돌을 우려한 미국 등 주변국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На всі ці сигнали. Це ж не пінг-понг. Це про людське життя. Ми ще раз просимо, вирішуйте це швидше.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협상 테이블에 나토 가입 철회 카드마저 올릴 수 있다는 분위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나토 가입을 구걸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거든요. 동맹과 자주국방을 결합하는 능동적 자주국방 체제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비인도적 살상 앞에서도 자국과 동맹 우선주의가 지배하는 게 지금의 국제정세 현실입니다. 우리 새 정부가 어떤 전략으로 외교와 안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지도 관심입니다. 세계를 보다 김범석입니다. 울진의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 사이 서울 면적의 3분의 1이 이렇게 까맣게 탔지만 늦게나마 비가 내려 진화에 도움됐는데요. 산불도 잡고 먼지마저 씻은 단비는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울진을 비롯한 남부는 5mm 안팎, 그 밖엔 최대 10mm로 예측됩니다. 내일도 비와 안개로 가시거리 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당분간 서해상과 남해상은 그리고 그 해변가로 안개가 짙게 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15도 안팎, 제주는 20도까지 오르겠고요. 목요일까지 4월만큼 포근하겠습니다. 봄비 소식은 월요일에 이어서 목요일과 금요일에도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웨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